청와대 특감반 논란 연일 뜨겁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한국당 역시 직접 폭로전에 가해해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 수석은 SNS 사진을 바꾸면서 맞으면서 가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갑질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오늘의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 어제 주말이었는데 나온 내용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센터장이 민간인인데 이것도 사찰했고 청와대에서도 이걸 알았다. 민정라인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일단 어제 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 얘기 먼저 듣고 나서 저희 얘기 나눠보시죠.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에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특감 반장인 이인걸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사찰 DNA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개인 일탈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국당의 저런 폭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를 어디서 구했는지가 일단 제일 궁금했고요. 네. 최근에 계속 첩보 목록이라고 해서 공개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김태우 수사관 통해서 일부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살찰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공개하고 또 공익적 양심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지금 자꾸 제목만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제목을 공개함으로써 청와대에 압박을 좀 자꾸 압력을 넣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비춰진다는 것이죠. 네. 이걸 그냥 중계보도하듯이 이렇게 자꾸 전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또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자기가 일종의 이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얻은 것을 위에다 보고한 거잖아요. 네. 보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 내용이 첩보가 자기한테 입수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볼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에 만들 때는 민간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점점점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사실상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센터장과 관련되는 비위 첩보가 입수가 됐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검찰청에다가 이관시켜서 한번 비위 첩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넘기는 게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고 이게 사찰의 증거가 되는 것인지 이건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취합이 된다고 하는 거 물론 이거를 광범위한 사찰행위다라고 얘기할 얘기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사찰 정보를 수집하고 그중에서 일부 이첩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또 민간인 사찰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런데 이미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 측의 논리를 가지고 솔직히 데리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한 표현으로는. 왜냐하면 어제 파일 목록 공개까지 됐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카드 놀이를 하다가도 우리가 좀 상대편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패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 흔들어 보인 겁니다. 여기서 어제 그 목록 공개를 우선 설파된 것들만 살펴봐도요. 그럼 김태우 수사관이 저런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한다고 인지를 일찍 했다면 작년에 왜 저분은 일찍 경질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가지고 청와대에서 우리가 주의를 주니까 잘하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개한 목록을 보면은 2017년 말까지 빼곡하게 그 목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줘서 잘했다는 말 자체가 우선 설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면은 이제 갈수록 민간인 사찰했느냐 하니까
답변이 지시는 한 적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인한 게 나오니까 또 이거는 내가 또 나중에 취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사인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적폐청산하려고 했던 모든 수사 전부 다 부정됩니다. 왜냐? 지금 이재수 장관 장군 지금 그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사령관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심적 압박을 느꼈다 하는 부분이 자꾸 윗선 이름 대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때 그분 수사할 때는 윗선이 누군지 얘기해라. 지시 누가인지 밝혀내라. 이런 자세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 와선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덮고 가려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보면은 모든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면은 상관이 사인했는데 당신이 모를 수 있느냐가 주로 논리에 보면은 이런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럼 지금은 뭐 그냥 취업하려고 사인해달라 해서 애걸복걸하길래 해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적폐청산한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상대 진영을 잡을 때 썼던 논리들과는 아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궁색한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 아니요.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상상에 기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는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시라는 게 과연 사찰의 지시인지 예. 아니면 이번 감찰에 있어서 공공기관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공개된 목록을 보면은 뭐 장관 비서실장 관련되는 부분, 뭐 장관 관련돼 있는 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그것만 부각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공기관과 관련돼 있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걸 과연 민간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특감반이 활동을 하다가 이것저것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와 관계없이 정부 어떤 공공기관이나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 첩보가 입수됐어요. 예. 그럼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검찰청, 감사원 이런 데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넘겨주는 것 자체도 이것도 사찰입니까?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근데 김성원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운영 자금이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적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기관들이 사찰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연합뉴스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은 절대 적용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가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자 감찰의 대상을 우리가 누구로 정해놨냐면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자로 이제 정의해놨거든요. 이 모호한 세 번째 특수관계인 때문에 모든 모순과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모순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 우윤근 사무총장에 대한 첩보 문건은 애초에 감찰 대상이 아니니까 돌려보냈다. 예. 그런데 변양균 씨는 또 이제 또 그거는 정당한 첩보 수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이 무엇인가 대중적으로 인식으로도 우윤근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이 더 맞습니다. 예. 변양균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을 좀 했다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과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인의 정의 같은 것들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이 특감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던데 전 이 세 번째 모호한 조항, 이 특수관계인 조항은 빼버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청와대 해명이라는 거는 상당히 궁색해지는 것이 지금 전부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특별 감찰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윤근 이제 그 지금 대사요. 주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찰을 했다고 하면 특정 정치인을 감찰을 하는 게 되잖아요. 사찰을 하는 행위처럼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었는데 사무총장을 상대로 해서 청와대 감찰이 일종의 이제 사찰 행위처럼 그 사람의 비위를 들여다봤다.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변양규 씨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도대체 가상화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부의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첩보로 드러난 것이니까 접근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조금 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대처나 이런 것들이 정당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했다고 하는 행동이 사찰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설명으로는 제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설명이 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건 안에 보면은 김태우 팀장 실적 추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설명할 때 6급 수사관이었다가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자신이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자기 실적, 공적 조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들어가 있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예. 이거는 이제 범위에 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정보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정보가 들어온 거 다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청와대가 다룰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은 관련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넘겨주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과연. 알겠습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그 것 같아요. 논리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예를 들어 그럼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단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왔던 논리 중에 보면은 전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원래 이 갈퀴로 낙엽을 끌어모으는 거랑 비슷해 가지고 예. 이렇게 긁다 보면은 낙엽 속에 요즘 같은데 밖에 긁어보면은 꽁초도 나오겠죠. 예. 근데 너 낙엽 긁어 오랐더니 왜 꽁초 긁어 왔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은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예. 이제 기무사가 그러면은 민간인 사찰을 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에 대한 자료를 이제 사찰을 통해 얻어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를 득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뭐 대화하다 보니까 그 정보도 들어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고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당원이 예를 들어 A 당에 있었던 걸로 확인된다고 해가지고 A 당에서 당원 명부를 탈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동향 보고했을 텐데 그때 그것을 굉장한 정치 성향까지 사찰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이에요. 이건 지금. 근데 그런 것과 대비해봤을 때 지금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무사가 저 세월호 사찰했던 문제는 보면은 유구족이나 관련자들을 추적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예. 따라다녀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기무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죠, 분명히. 예. 기무사는 군 보안 감찰을 하는 곳인데 그러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진짜로 사찰을 하면서 따라다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나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보고한 것만 가지고 자꾸 올렸다고 그 목록을 자꾸 공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지시받아서 너 누구 따라가 보거나 아니면 누구를 사찰해라 지시받은 다음에 그걸 진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명백하게 사찰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제 기무사 문건도 제가요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을 보면요 유족 홍길동에 대한 보고라는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2월 24일자 들어온 얘기들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유가족의 정치 성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혼입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내용은 보면은 구조본부에서 아무개가 이런 말했음, 구조본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음,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의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기무부대원이라면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동하면은 항상 따라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냥 세월호 사고 때 얼마나 많은 군병력이 동원됐습니까? 함정까지 동원되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 예. 중에 일부 낙엽을 쓸다 보니까 꽁초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은 또 다른 논리를 적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 정도로 해석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네. 청와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전에는 뭐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도 했고 요즘은 그 박영철 비서관의 얘기도 하는데 조국 수석이 어제 뭐 의미심장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에 맞으면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노래를 하나 링크를 했는데요. 노 서렌더라고 이게 뭐 항복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한테 그 기강을 다 바로잡으라고 한번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로 저는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청와대가 이 배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일종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이미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청와대가 볼 때 조국 민정수석까지 경질을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법농단과 네. 관련돼 있는 문제, 적폐청산과 관련돼 있는 수사,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교체되고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을 이 타이밍에 뭐 예를 들면 김태우 수사관 건으로 해서 만약에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보다 그 이후에 올 후폭풍이 훨씬 더 거세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 뭐 위기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가 내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로 경질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의 참모들을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도 많이 봐왔지만은 예. 원래 대통령의 비서진 참모라는 사람들, 뭐 경호원들 보면 옆에 책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뭐 책 읽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겠습니까? 급할 땐 가방을 던져서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 VIP한테 총알이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참모들의 자세 중에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지시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자리를 지키고 뭐 항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로 항상 야당의 공격을 받던 인사가 있었으니 그게 지금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예. 비서실장 하면서 그럴 때마다 박지원 의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DJ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요. 야권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당신께서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비난받으면은 2번이나 자리를 내려놨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누굴 연상시키냐면요. 아니면 과거에 그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비난받는 참모들이 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면은 항상 그들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나 아니면 대통령을 누가 지키겠느냐. 또는 대통령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굳건하다 이러면서 자리 버티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당대표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이정현 대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생각이에요. 나 아니면 이 일할 수 없어. 나 아니면은 대통령을 지키지 않겠어. 나만 진짜 대통령을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진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그 사람 내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저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조국 수석이 SNS상에 이런 노 서렌더 이런 것을 개인 자격을 올린 것은 저는 굉장히 그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대통령께서 혹시 당장 내일 조국 수석을 내친다 하더라도 그 조국 수석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런 자세로 딱 이렇게 서 있는 조국 수석을 내치게 되면은 인간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은 반대로 정권은 큰 부담이다. 이건 대통령과 어떤 친분 있는 수석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권에서 힘을 뺄 때는 어느 정도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인사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걸 모델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청와대가 이번 문제로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비유가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하면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아 이거는 좋을까 나쁠까 거기 안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럼 윗선에 보고하는 거예요. 윗선에서 또 다시 한 다음에 또 걸러서 위에 또 보고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했던 얘기 모두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위에다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감반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 이 사람은 개인 일탈을 했어.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어. 그럼 그 다음에 회의하고 난 다음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걸 정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 정리해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올리고 또 정리해서 수석한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정리해서 올리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은 다 빼놓고 있잖아요.
그 김태우 수사관이 모아가지고 올린 것들 다 위에 100%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또 그게 상식적이고요. 근데 그 책임을 다 조국 수석한테 묻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뭐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 요즘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 청와대에 있는 절 이름이 민간인 사찰이고 거기 모시는 부처님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뭐 사실 불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왜 말이 나왔냐면요. 방금 적용한 논리 그대로라면은 이재수 장군한테 했던 압박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냥 일일 동해안 보고서 올라왔는데 이재수 장군이 돌아가시기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꾸 윗선을 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그 당시 실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시가 내려왔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라는 게 난 참 부담스럽다는 말을 지인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요 그대로 논리대로라면요 지금도 계속 따져 물어야 돼요. 그 박형철 비서관한테 당신이 지시했냐 위에서 지시이 내려온 것이냐 또 그럼 검찰 수사해가지고 위에 또 불라 그러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부의 일과 저쪽 상대 정부의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에 모시는 불상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두 분의 생각을 이미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내용을 꼭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공항에서 갑질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고 오시죠. 네, 마지막 문장을 이쯤 되면 공항에 뭐가 있나라고 제가 정리를 일단 해보긴 했는데 두 분께 한 줄 평 오늘 요청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 보시고 나서 김종우 의원의 이번 논란 한 줄 평을 즉석에서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순발력이죠 이게. 제가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예. 거동수상자. 거동수상자. 노동수상자요? 저는 저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작년까지 예비군 훈련 이제 계속 봤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 이제 56사단 그 예비군 영상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매년 한 3번씩 보는 영상인데 저는 그 나중에 혹시나 유사시 발생하면은 검문 검색을 해야 될 때 적군 특수부대 식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조잡한 부대 패치를 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과도하게 고압적인 언사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는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적이고 거동수상자다. 그렇기 때문에 100% 검거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안 직원 입장에서 보세요. 저분이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부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뭐 자주 볼 일도 없겠죠. 김경수 의원 자리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배지까지 찾는데 뭐 배지가 위조된지 알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나치게 고압적인 언사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니네 사장을 알아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는 인사가 있다. 그러면 예비군들한테 교육한 그대로라면은 거동수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특권 의식이 어떻게 발효된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그 보안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아 세워야죠. 왜냐면 신분증 자체도 뭐 조잡하게 위조된지 알 게 뭡니까? 꺼내서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국회의원 배지하면 어디 가가지고 국회 가면 기념품점을 파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항공보안상 갑자기 비행기 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적절하다 보고 만약에 김정우 의원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국토안보부에서 하죠. TSA라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 여권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랬더니만은 안 된다고 고압적인 언사로
내가 미국에 누구 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바로 체포 구금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지 못하는 행동을 김포공항에서 했다. 내 피감 기관에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것이야말로 약자에 대한 갑질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거동수상자라는 말 한마디로 저는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제 차례가 왔는데요. 예. 예. 얼굴이 신분증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이 신분증. 예, 국회의원들은 늘 노룩백사 하잖아요. 예. 어느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미리 잡아준 거 타고 올라가고 뭐 어디 가도 문 열어주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안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공항 비행기 탈 때도 자기 손으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민경우 의원도 예. 해야 마찬가지지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이 신분증인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지금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관행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문 열어주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다 잡아주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국회의원도 순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 급해가지고 꼭 뭐 해야 될 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뒷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 국회의원이요 이러면은 모든 게 다 노룩 패스로 그냥 다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타고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이제 우리 사회 관행으로 없애줘야 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김종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호위무사다 이런 네. 말까지 들었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권위주의 청산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단 분 아니에요? 근데 공항에 가가지고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들어있는 신분증 하나 꺼내달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저 일이 터진 날이 12월 20일인데요. 공교롭게도 1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증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16주기 행사를 참 특이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정우 의원님한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그 한국공항공사 아닙니까? 한국공항공사 관할의 공항들, 그러니까 인천공항 빼고 나머지 국내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런 이제 뭐 사람과의 대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맥 인식기를 이제 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옆에서 등록하면은 이제 사람과 저렇게 뭐 신분증 보여주는 거 실랑하실 거 없이 그냥 손바닥만 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쓰는 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2분이면 되더라고 등록하는데 가서 등록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여부를 떠나서 워낙 그런 특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저분 자기가- 국회의원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니, 특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생활화됐겠어요. 뭐 1개월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배지만 달면 다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는 그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원래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 잃어버리고 국회의원 문제 제일 많이 국민들한테 질타받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막 거의 90도 구부러지고 막 지역구의원한테 가가지고 지역 구민들한테 가서 뭐든지 다 해드릴 것처럼 하다가 간슬게 빼줄 것처럼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만 딱 달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예. 어디 지역 구민이 찾아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그 짧은 기간 안에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 하나 꺼내주는데 저 난리를 치고 공항공사 사장한테 연락하고 공항공사 직원들이 찾아갔죠, 의원실까지 또. 찾아오게 예. 만들고 국토부 상임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깨 힘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저는 근데 이제 김정우 의원님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변을 제가 해보자면요. 예. 원래는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3층 출국장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귀빈실로 그냥 직행해서 통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저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그날의 마지막 국내선 비행기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귀빈실이 닫아가지고 저녁 한 9시쯤 됐다고. 9시 반에 이제 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처음 겪는 상황을 이제 겪으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는 꼭 정맥 인식하시라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처음 겪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에는 늘 하던 일인데. 그 전에 뭐 7시에 가셨나 보죠. 그거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비시 처음 여러 겪는. VIP 귀빈실만 자꾸 이용했기 네. 때문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한국당의 민경우 의원 이야기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지를 않자 뒤를 돌아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확인이 서로 된 내용이고요. 근데 해명을 내놨는데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다. 이게 좀 납득이 되시는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길바닥에 침 뱉으면 괜찮나요? 그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아마 경찰 옆에 있으면 벌금 냈을걸요, 붙잡혀가지고. 또 그럼 그 경찰한테 어디 국회의원한테 이런 거 딱지 안 뜯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까지는 모든 지역구민한테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만 딱 달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에 지역구민이 있는데 뒤를 향해서 자기 비염 있다고 침 뱉는 게 그 지역구민한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아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길바닥에 저렇게 침 뱉어. 아니 휴지도 있고 손수건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욕을 먹을 상황인데 지역구민하고 얘기하는데 인사하는데 지역구민이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나 편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처음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겪겠어요. 선거할 때도 나 당신 싫어요, 안 찍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뒤를 향해 가지고 침을 뱉었다. 당연히 지역구민 입장에서 모욕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선거운동 해보신 입장으로서 비염이 도져서 네. 뒤로 침을 뱉는다 이거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삼켰겠죠. 그걸 꼭 저기서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는요. 굉장히 특히 지역구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이 돼 있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살핍니다.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쯤에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이 막 저한테 위원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만은 헬멧 쓰고 타세요 이렇게 그렇죠. 헬멧 써야죠. 근데 이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엔 강행 규정이 없어서 저도 약간 좀 이미 나이브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저는 이제 다 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뭐 저도 보면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오다 보니까 뭐 신문을 밖에 배달 온 거를 이제 안에다 안 넣어놓으면은 이준석이 요즘 여기 안 산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 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적응해 나가게 돼 있는데 민경호 의원님 지역구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응하셨을 텐데 저 때는 좀 기분이 상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또 예. 바꿔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에서 멀어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겠다고 밝히니까 또다시 이게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라고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느꼈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기득권의 저항이 시작됐을 때 그걸 제대로 우리가 막지 못했다고 하는 일종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집권 2년 차부터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언론의 지적이나 비판이 좀 과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최저임금 문제 왜 정부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 힘든 계층이나 이런 쪽의 입장을 왜 조금 더 고려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무슨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원인처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부 언론이 거기에 편승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론의 기본적인 어떤 보도윤리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벌써부터 뭐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득권이 저항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는 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잘못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어용 그 평론가 예. 역할이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정부를 두둔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줘야겠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최근에 뭐 유시민 이사장을 만났던 한 인사로부터 이번 얘기 나오게 네. 한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보수 인사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조회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홍카콜라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10만 나오지만, 넘었습니다. 예.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 보면은 이게 도대체 팩트야 뭐야?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그게 여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공간 안에서 저런 얘기들을 바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좀 차분하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현 정부 인사든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가장 스타성 있고 가장 논리적인 탄탄함을 네. 갖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변에 조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탄탄함을 가진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이 시점에 팟캐스트에 뛰어들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이 연예계로 진출하려고 저런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치하려고 저런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뭐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이미 어용지식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정권 성향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정치 행보의 일환이라 보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과거에 유시민 작가 그 당시 이사장이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손학규 대표가 토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정계 은퇴하고 이제 막 저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런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분이 진짜 정계 은퇴하실 요량이면은 토굴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 것이다. 편하게 살지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느냐. 정치 행동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네. 본인이 정치 안 할 거면은 책 쓰고 그냥 뭐 좋아하시는 낚시하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유튜브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오르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정치하실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한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 뭐냐면요. 네.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부분. 근데 이게 왜 무서운 행동이냐면요. 그럴수록 호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이분이 무슨 여론조사를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본인이 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딱 두 건 나왔어요. 제가 본 거로는. 두 건 보면은 어디에 본인의 위치가 고정돼 있냐면은 이낙연 총리 다음에 자기가 2등, 그다음 예. 3, 4, 5등은 유의미한 격차로 떠올리고 우리 마라톤 할 때 보면은 딱 그 위치가 좋은 자리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그 자리에 본인이 고정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점에 숫자가 더 올라가도 민망한 상황이고 내려가는 것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름 빼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인이 언급될 때 이 수치, 지금 있는 수치가 그대로 계속 언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던 간에 이것 때문에라도 상당 기간 본인은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